감성의 바다로 빠져들고 싶은 그런 날, 그대에게 보낼게요. 스타일리스트 반편지 2.0. 와, 진짜 벚꽃 많이 폈다. 예쁘긴 하네. 그러게 저기 26학번 새내기들은 다 같이 과잠 입고 사진 찍고 난리 났네. 좋을 때야. 얘들아, 이제 좀 날 풀리고 봄도 왔는데 너네 왜 이렇게 기운이 더 없어? 봄 타는 거야? 아, 진짜 봄 타나? 몰라. 날씨가 좋으니까 오히려 이상해. 세상은 더 반짝반짝한데 나는 왠지 더 축 처지는 기분?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근데 나도 그래. 봄만 되면 남들은 더 들뜨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그 반대임. 아니 나는 봄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가장 화사한 계절 봄에 나 혼자만 역행하는 것 같아 서글퍼지는 날들이 있죠. 실제로 봄이 되면 호르몬이 널뛰면서 우울감이 확 치솟는 스프링 피크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해요. 오늘은 어느새 찾아온 봄을 맞아 꽃가루 알레르기부터 무기력증까지 억지로 떼어낼 수 없다면 기꺼이 안고 가기로 한 우리의 반려병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스타일리스트 687화 반편지 2.0 나의 반려병에게 지금 시작합니다. 수달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 또다시 MC로 돌아오게 된 나 또 보고 싶었쥬 숙주입니다. 수달 여러분은 봄을 잘 만끽하고 계신가요? 저 숙주는 분홍분홍한 벚꽃도 새하얀 목련도 노란 유채꽃도 예쁘게 피는 이 계절이 너무너무 그리웠답니다. 그치만 꽃들이 만개할수록 알레르기성 비염도 마음의 감기도 더 지독해지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불청객, 하지만 이젠 동반하는 우리의 반려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의 패널, 소리님, 윤희님, 송이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그럼 패널분들 인사 들어볼게요. 소리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달님들께 즐거운 목소리만 들려주고 싶은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크한 매력으로 수달님들을 매료시킬 윤희입니다. 이거 새로 들어보는 시그니처 같은데 새로 하신 거예요? 저번 방송에도 했었거든요. 뭐야.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유니크하고 좋은 시그니처인 것 같습니다. 수습 안 됩니다. 네, 저번에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듣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만 되면 눈물 콧물 쏙 빠지는 송이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말했던 그 봄 알레르기 이런 거 맞아요. 있으신가 봐요. 맞아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다들 반편지에 최적화된 몽글몽글한 목소리의 패널들이네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죠? 댓글 읽기요. 맞아요. 그러면 송이님부터 수달님들의 댓글 읽어주실까요? 오프 더 레코드 별별 회담 끝까지 간다 밸런스 게임 5에 에리 얼음판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전 제 결혼식에 아무도 안 오는 게 더 싫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니까 주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는 것도 슬프니까 생전 장례식 할래요. 오. 저도 에리 얼음파님과 똑같이 제 결혼식에 아무도 안 오는 게 더 싫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제일 예쁠 때인 한 번뿐인 결혼식에 아무도 안 온다는 거는 조금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저 숙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결혼식을 아무도 안 올 거라면 안 하고 말지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면 약간 인생을 헛산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음파님께서 생전 장례식이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기 때문에 생전 장례식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뭔가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근데 뭔가 기분이 이상할 것 같긴 하지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리님께서 댓글 읽어주시겠어요? 682화 20회 탐구생활 식념에서 슈크림보다 파트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소리님, 샤브샤브를 일주일에 5번?
대단히 신기한 취향이시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샤브샤브 5번 좀 쉽지 않긴 해요. 근데 맞아요. 사실 소리는 오늘도 샤브샤브를 먹고 왔다는 사실. 샤브샤브 먹고 죽을 드세요? 아니면 칼국수를 드세요? 저는 죽을 좋아합니다. 딱 이름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영양죽 이렇게 되어 있는. 영양죽. 그냥 죽이면 안 돼요? 네, 전 무조건 영양죽이면은 시켜 먹습니다. 그럼 거의 죽을 위해서 5번씩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죠. 파트님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맛잘알이신 것 같은데요. 네, 빨리 이 샤브샤브 유행에 탑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달님들 오늘도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저희 수달리스트는 수달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번 방송도 다 들으시고 재밌으셨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매번 보내주시는 응원과 마음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럼 스타일리스트 687화 반편지 2.0 나의 반려병에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내 반려병을 처음 알게 된 순간들과 그 반려병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반려병은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반려견, 반려묘처럼 평생 내가 돌보면서 함께해야 할 병을 의미합니다. 다들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송이님? 네, 저 송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병이라고만 생각했지 반려병이라는 단어를 듣고 나니까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달까요? 뭔가 평생을 같이 함께할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반려라는 단어를 붙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사실 없는 단어긴 한데 그냥 제가 만들어낸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마다 좀 와닿는 게 다를 것 같은데 그럼 다음으로 소리님은 어떠세요? 의미가? 저 소리는 사실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반려동물에서 바꿔서 반려병으로 숙주님께서 센스 있게 이름을 지으셨구나 라고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는데요. 네. 그 뒤에는 뭔가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회에서 쓰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나만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긍정적으로 여기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거나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저는 되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또 저의 센스 있는 장면 센스 칭찬까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희님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 윤희는 반려병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겁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뜻을 깊게 생각해 봤을 때 뭔가 평생 같이 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좀 막막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패널마다 느끼는 무게감이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저 개인적으로 숙주는 조금 가벼운 느낌을 원해서 반려라는 단어를 붙인 거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반려동물 같은 거가 되게 친숙한 단어이다 보니까 반려병이라 했을 때 뭔가 멀리 거리감이 느껴지고 좀 무거운 존재인 것 같은 병이 조금 더 가볍게 치환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장명을 했으나 다들 이렇게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걸 보니까 또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자 반려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반려병은 무엇인지 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소리님은 어떤 반려병을 지니고 계세요? 저 소리는 이제 ADHD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이 풀네임은 조금 긴데요. 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불리는 반려병이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흔하게 많은 분들은 이제 산만하다. 약간 이 정도로 인식을 많이 하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ADHD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뇌의 자극 역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익숙함이라는 기분이 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들 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좀 산만하다라는 이미지를 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반려병은 ADHD고요. 좀 한마디로 저의 캐릭터를 요약을 하자면 저는 좀 매 순간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강력하게 감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민한 상태에 놓여 있으나 적응력이 조금 이렇게 쉽지 않아서 적응하는데 네, 맞아요. 그런 또 병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다른 패널들의 반려병도 궁금해지는데요. 윤희님은 어떤 반려병을 지니고 계세요? 저는 아토피가 있는데요. 네, 이게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어서 지금은 뭐 많이 적응이 됐는데 어렸을 때 전 더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도 조금 가려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랑 체력 관리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맞아요. 아토피는 보통 아기 때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가 제일 심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으로 송이님은 어떤 반려병 갖고 계세요? 저 송이 같은 경우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조금 심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염하고 다한증, 수족냉증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손발이 차지고 이제 콧물이 자주 나는 맞아요. 그런 거. 약간 되게 사소해 보이긴 하지만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럼요. 반려병이거든요. 불편하죠. 그렇죠. 저 숙주 같은 경우에는 소리님처럼 약간 마음의 반려병이 있는데요. 저는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를 20살 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증상은 생각해보면 18살 정도 때부터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몇 년째 약을 장기 복용 중이고요. 쉽게 말하면 약간 행복을 조절해주는 기분을 띄워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떨어지는 병인 거예요. 근데 약간 재밌는 게 우울증에도 약간 종류가 있대요. 네.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우울증은 좀 울고 좀 이렇게 충동적인 행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류가 있고 약간 남성분들은 무기력증에 빠지는 우울증이 있는데 제가 또 특이하게 약간 남자 성향이라 그런지 남자분들처럼 좀 무기력증에 쉽게 빠지는 타입으로 저는 우울증이 와가지고 나름 좀 특이한 케이스로 우울증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발현되는 게 다른지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네, 약간 퍼센테이지 그냥 보편적으로 어떤지를 따졌을 때 대부분 그런 거라고 저희 의사쌤이 말씀은 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모두들 다양한 반려병과 함께하고 있었네요. 봄이면 더 심해지는 반려병을 갖고 계신 송이님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궁금해지는데요. 이와 관련된 노래 가사를 송이님이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 돼, 그만둬. 거기까지 해. 더 다가가면 너 정신 못 차려. 안 돼, 그만해. 꽃은 넣어도. 그냥 좀 바람이 불게 놔줘.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봄 기운이 좋아 눈치 없이 밖을 나가는 걸까? 왜 이럴까? 뭐가 설렌다고. 봄바람이 좋아 내 맘도 모르고 더 불어와. 이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이라는 노래 가사인데요. 되게 익숙한 노래 가사네요. 네. 얼마 전에 식당에서 나오는 노래를 듣다가 자꾸 저한테 불어오는 봄바람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와. 되게 낭만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 특히 송화가루가 날리는 시즌이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거든요. 약간 송화가루라고 하면 그 우리가 봄 끝날 때쯤 날린 그 흰색 맞아요. 그 약간 노란색 가루.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봄만 되면은 나가기가 바쁜데 저는 점점 집에만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그런 꽃가루 때문에 그냥 내가 애초에 문 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맞아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서도 밖을 나가는데 제약이 걸린다는 건 되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송이님의 고충이 담긴 제대로 된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것처럼 특정 상황에서 저는 남들과 다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다른 패널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남들과는 다르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윤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윤희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빽빽하게 있으면 심리적 압박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이대로 갇혀서 못 나갈 것 같고 뭔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엘리베이터에서 경고음 같은 게 울렸을 때 진짜 네. 빛의 속도로 뛰어나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나가자마자 문이 닫히고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어색했겠네요. 네, 그냥 무게초과였습니다. 아 약간 그러면은 윤님은 아토피뿐만 아니라 약간 폐쇄공포증 같은 것도 평소에 반려병으로 지니고 계신 건가 보네요. 네, 맞아요. 병원 가서 진단 받은 거는 아닌데, 그렇죠. 네, 약간 느낌? 네, 느끼긴 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반응을 할 정도면 본인이 뭔가 느끼는 게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숙주 같은 경우에는 남들과 다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 중에 가끔 이제 장난을 치거나 릴스 같은 거 자극적인 걸 보면 정신병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런 걸 쓰는데 진짜 정신과를 다니는 환자로서는 그 말이 남들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좀 안 좋은 워딩으로 쓰는 걸 보면 가끔씩 뜨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친구가 옆에서 아 나 진짜 그래가지고 완전 정신병자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 그 지하철에서 막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 그 사람 진짜 완전 정신병자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옆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 정신병자가 바로 네 옆에 있는데 약간 말을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좀 그냥 쉽게 아 정신병자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뜨끔뜨끔 하면서 불편하게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저는 제가 청각이 좋은 건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보통 카페나 식당에서 부금으로 노래를 많이 틀어주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들립니다. 거의 이제 스피커를 옆에다 두고 들은 것처럼 진짜 노래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는 상황이 좀 많은데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저 사람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네. 하고 넘기지만 저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뿐만 아니라 그냥 옆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소리 그리고 약간 숟가락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까지 네. 되게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처리해야 되는 그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대화에 그렇게 집중을 잘 못할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약간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이런 거 잘 못하시겠네요. 네, 그럼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절대로 뭔가 이렇게 감성 카페 같은 데 안 가고 카페를 간다 하면 무조건 스터디 카페 아니면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소음도 없는 곳에서. 네네네. 저도 가끔 진짜 우울할 때는 신경이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민해졌을 때는 진짜 옆 사람이 발 끄는 소리마저도 너무 짜증이 날 때가 많은데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상에서 매번 그런다고 하시면 소리님은 아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송이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잡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이제 제 다한증을 알고도 손을 잡아주면 되게 고맙지만 상대는 그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손에 신경을 쓰다 보면 손에 땀이 더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신경이 글로 몰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에 그 MT 날 첫 차를 타러 나가고 있었는데 네. 네. 그때 날이 되게 추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소리님이 손을 잡아주셨어요. 로맨틱해라. 저는 그게 되게 신경이 쓰였어가지고 소리님한테 말을 했었는데 소리님이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이런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진짜 추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송이님과 같이 이렇게 도란도란 같이 걸어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어때? 나도 손에 땀 나는데 뭐 어때? 하면서 그냥 같이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런 사소한 배려. 아니, 사실 배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진짜 그럼요. 아무렇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 보면 너무 고마워지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천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내 반려병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숙주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 숙주는요. 일단 그냥 우울증은 무기력증을 좀 동반을 하다 보니까 큰 위험 신호랄 게 없는데 가끔 우울증이 심해졌을 때 공황장애가 나타날 때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게 되게 확고해요. 선명하고.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좀 체한 것처럼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손발이 좀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눈을 뜰 수가 없고 정말 급체했을 때랑 증상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앞이 안 보이고 네. 당장이라도 뭔가 쓰러질 것 같은 다리에 힘이 막 풀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빠르게 그 공간에서 좀 탈출을 하거나 신경안정제를 먹어줘야 되는 그런 병이라서 위험 신호는 되게 선명한 편이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되게 파악이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갑자기 얘가 막 일어날지 그쵸. 모르겠다는 공포가 이제 올라오니까. 네. 근데 이게 여러 번 이 위험 신호를 마주하다 보니까 좀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디에서 좀 힘들어하고 어디에서 좀 많이 견디기 어려워하는지를 알게 되는 패턴이 보여가지고 이제는 좀 그렇게 될 때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적응이 됐나고 또 위험 신호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거리 이동하기 조금 힘드시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저는 장거리 이동할 때 막 지하철 타다가 너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거기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내린 적도 있고요. 막 갑자기 막 더 가면 안 되는데 막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더 간 적도 있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저 윤희는 아토피가 있는데 막 심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접히는 부분에만 살짝 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를 위해서 밤을 샌다고 하면 갑자기 팔, 다리에 아토피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피부도 훨씬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스트레스에 바로 즉각적으로 좀 반응이 오는 게 피부잖아요. 맞아요. 하나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렇게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쵸. 어떡해요. 네, 저 소리는 뭔가 위험 신호라고 한다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네. 저는 손톱을 물어 뜯거나 아니면 이제 머리카락을 뽑는데요. 근데 많아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요, 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네, 무슨 그래서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정신 차리다 보니까 나 지금 손을 뜯고 있었구나. 정신 차리다 보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네? 약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지금 좀 위험하구나. 좀 쉬어야겠구나. 이제 이거를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네.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위험 신호가 있을 때만 제가 뭔가 스트레스 받는 행동을 멈추고 약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고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알아서 조금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쯤 되면은 시험 기간 다가오니까 좀 힘들겠는데 잠깐 쉬어줘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제가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막고 있죠. 네. 소리님도 뭔가 패턴을 발견을 하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송이님은요? 저 송이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길 때쯤이 되면 네. 얼굴이 전체적으로 건조해져요. 환절기기도 하고 그쵸? 네, 맞아요. 그러고 이제 눈이 간지럽거나 쉽게 좀 충혈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로는 가만히 있어도 눈이 시려서 앞을 보기가 조금 힘든 편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꼭 며칠 안 지나서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콧물만 나는 게 아니라 눈이 시리는군요. 네, 저는 좀 눈이랑 코에 좀 심하게 오는 편인 것 같아요. 눈물이 약간 휴지로 이렇게 하면 젖을 정도로 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눈을 뜨면 눈물이 나니까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것까지. 너무 힘들 수 있겠네요. 패널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같은 환경이라도 사람에 따라 우리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몸이 아픈 건 기침이나 피부 반응, 호흡처럼 겉으로 티가 나서 남들이 알아차리기가 비교적 쉽다고 보는데 마음이 아픈 건 저처럼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병들에 대해서 윤희님이 이야기를 더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실수했던 순간 실패했던 경험들이 마치 내 앞길을 막는 철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 이 글귀를 보고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지금의 선택은 과거와 별개로 존재한다.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도 실패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앞으로 계속 두려워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늘부터 나는 조금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따뜻한 일기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희망적인 글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반려병이랑 관련된 과거 그리고 현재 둘 다 포괄할 수 있는 좋은 글귀인 것 같습니다. 그럼 패널분들은 몸이 아픈 병이랑 마음이 아픈 병의 차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처음에는 몸이 아픈 병이더라도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마음이 아픈 병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마음이 아픈 병이었다가도 오래 지속되다 보면 몸이 아픈 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숙주가 얘기를 하자면 약간 장기 투병하시는 뭐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병동에 가면 그 약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신질환이랑 그리고 이제 몸의 질환까지. 물론 뭐 약끼리 상충을 한다면 조금 어렵겠지만 그 상충하지 않는 한에서는 다른 항우울제나 그런 정신적인 거를 좀 보충할 수 있는 약을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숙주도 소기님이랑 의견이 같은 게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요. 몸이 아픈 거랑 마음이 아픈 거랑. 그리고 나중에 뭐 만약에 마음이 아픈 거를 알게 되었을 때 원인이 뭐였지 좀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내가 몸이 좀 약해 있을 때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체력과 정신이 깊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몸이 건강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신 건강이랑 깊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 하나라도 무너지면 둘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방식으로 티가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거는 뭐 제가 지금 감기를 걸렸거나 아니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밖으로 티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보인다라고 그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병은 그 마음은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 눈에 너무너무 잘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뭐 정신과를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의사 쌤이 딱 단번에 보고 무슨 병이네요 알 수가 없고 맞아요. 본인이 체크를 한 그런 테스트지를 보고서야 그 남인 의사분께서 파악을 하실 수 있듯이 네. 마음의 병은 좀 드러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패널분들은 마음의 병을 얻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 숙주는 좀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생일 때랑 고등학생일 때 한창 이제 예민할 때잖아요. 사춘기 때. 네. 그때 이제 뭐 남들한테 말 못할 가정사 같은 것도 있었고 약간 일방적인 가해를 당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어른들이 한 일이었고 저는 머리도 안 됐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도 전혀 없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무능력함에 제 자신을 좀 무너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을 좀 겪었을 때 제가 우울증을 딱 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소리는 사실 지금도 제가 왜 ADHD인지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지만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추측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있었던 네. 일들이 조금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소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야 처음으로 뭔가 공부라는 거를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내신을 챙기거나 네. 이럴 때 되게 따라잡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고등학교 3년 내내 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네. 독서실을 꾸준히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사람이 폐쇄적인 환경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그쵸.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음.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거는 좋지만 네. 하지만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좀 저의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청각이 되게 예민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조금 추측을 합니다. 네. 뭔가
계속 한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고 똑같은 생활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맞아요. 나의 원래도 타고난 청각이 좀 예민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아까 강요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공부를. 네. 그러면 스스로 몰아붙인 네, 건가요? 맞아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막 네. 손을 뜯고 막 네네. 머리를 뜯고 막 이랬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뭔가 내가 어딘가 좀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막 손에 피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손가락이 10개잖아요. 네네. 거기 한 진짜 4개, 5개가 밴드로 붙여진 채로 이제 막 펜을 잡고 하고 있는 거를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 차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신과를 한번 가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네. 어느 정도 조금 이상적이지 않다라는 게 느껴진다 하면은 한 번쯤은 그러면은 내 병에 맞는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뭐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저 윤희는 수능 당일날 과호흡이 와가지고 아이고. 국어 시간에 의식을 잠깐 잃었었어요. 아이고. 다행히 별도로 분리된 시험장에서 응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수험생들한테 폐를 끼치지는 않았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다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다시 풀려고 하니까 나 또 의식 잃으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런 걱정이 들죠. 맞아요. 이 시험을 3년간 준비했는데 아. 삼수를 했으니까 와, 나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밀려들면서 과호흡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찌저찌 시험을 끝내고 이제 한동안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집 밖을 잘 안 나갔었는데 오랜만에 외출을 하려고 이제 집 근처 아울렛을 방문했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을 당장 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밀폐된 공간이나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은 공간은 또 잘 못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윤희님도 약간 증상을 들어봤을 때 공황장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딱 이 증상을 겪고 나서 공황장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저한테 아직까지 정신과는 좀 무섭죠. 맞아요. 그래서 음. 가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문턱이 좀 높아요. 맞아요. 사람들한테. 네, 맞습니다. 다른 패널분들은 입시 때문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번아웃 증후군 등에 걸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소리는 여기 셋 다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우울증, 조울증, 번아웃 타요. 네. 일단은 이제 글쎄요. 아까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폐쇄적인 공간에 계속 있다 보니까 미쳐요. 학교에서 그니까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떠드는 시간이 그날 유일하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마음 무슨 말인지 아프다. 아시죠? 알죠, 그리고, 알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항상 혼자 다녔어가지고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밥도 계속 혼자 먹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진짜 수업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 10분 딱 그렇게 반복되는 10분마다 제가 친구들이랑 그나마 유일하게 좀 떠들고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보니까 기분이 진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소리야, 너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이거나 뭐 갑자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어? 등의 좀 제 기분을 저보다 더 잘 파악을 하는 듯하게 좀 하루 동안에 기분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입시가 사람을 망칩니다. 너무 그 시험 성적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때는 뭐 대학이라는 게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막 별거 그렇게까지 아닌데.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생 때는 목숨이에요. 맞아요. 그게 삶의 목표였고 그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네. 성적이 한 번 안 나오면 진짜 미쳐요. 진짜 그 번아웃이 너무 세게 오는데 또 심지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텀이 긴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한 달 동안 안에서 이렇게 번아웃을 겪다가 또 회복을 어찌저찌 하다가 이런
반복하는 과정에서 방학 때 한번 좀 세게 이렇게 집 밖을 안 나가고 그냥 그럴 때 계속 있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입시가 사람 망치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맞아요. 진짜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저 송이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어렴풋이 우울증일 거다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울증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갈 때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고3 때도 그랬고 저는 대학교 입학을 하고 반수를 한번 준비했었는데 네. 고3 때는 그래도 그나마 학교라도 가잖아요. 그쵸. 근데 반수 때는 정말 집하고 독서실만 혼자서 다녔다 보니까 아까 소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종일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독서실은 또 이렇게 칸막이가 있잖아요. 막혀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좀 기질이 좀 내향적인 편인데 네. 그게 좀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감정 기복이 심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기복 자체가 되게 없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좀 무기력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도 최근에는 조금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은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제가 느끼는 그 무기력한 우울증을 약간 겪었던 것 같은 게 네. 그때 약간 눈물도 안 나잖아요. 힘든데. 맞아요. 약간 힘든데 눈물도 안 나는 거면 진짜 저랑 비슷한 성향의 우울증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을 먹고 나으면서 울음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울면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울면 낫는 거예요. 점점 이제 감정에 느끼는 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울음을 터트리는 게 더 건강한 삶의 태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 윤희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삼수를 했었는데 근데 특히 전 재수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입시를 성공적으로 끝마쳐야 하니까 공부에만 올인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서 네. 극단적이게 인간관계를 정리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장녀거든요. 네. 미치죠 또. 장녀 그 부모님한테는 힘든 티 절대 안 내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슬럼프가 온 시기에 이제 공부하다가 갑자기 진짜 울고 집 가면서 울고 잠들기 직전에 울고 진짜 슬럼프가 온 기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울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울의 늪에 심하게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눈물이 끝없이 나는 분들이 계시죠. 맞아요.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정말 울면 체력이 막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그쵸. 글자도 안 읽히고. 맞아요. 미치는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맞아요. 진짜 입시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1부에서는 각자가 가진 반려병과 이를 알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힘든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만든 마음의 감옥, 그리고 반가운 계절의 변화조차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신체적 불편함까지. 참 쉽지 않은 동행이죠. 하지만 2부에서는 이 병이 밉지만은 않은 이유, 그리고 왜 우리에게 반려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반려병이 되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아니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요. 분명 똑같이 먹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다이어트 정말 의지의 문제일까? 이번 주 목요일 688화 20대 탐구 생활. 이번 학기 제 몸은 F인가요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스타일리스트 687화 반편지 2.0 나의 반려병에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는 반려병의 모습들에 대해 실컷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싫다고 밀어낸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곁을 떠나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 숙주는 이제 어차피 평생 같이 갈 거라면 같이 잘 살아보자 하고 체념 반 다짐 반으로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숙주가 이와 관련해서 시 한 편 가져와 봤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빗속을 걷고 작약꽃을 바라봅니다. 몇 년 만에 미장원을 가서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말한다는 게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말해버렸는데 왜 나 대신 미용사가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지를 펼치니 행복 취급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그 위험물 없이도 나는 여전히 나를 살아있다고 간주하지만 내 마음속 치욕과 앙금이 많은 것도 재밌어서 나는 오늘도 아무리 희미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바다 같은 작약을, 빗소리를 오래오래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작가의 취급이라면. 네, 이 글귀는 제가 시집을 읽다가 발견한 시인데요. 네. 되게 낭만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시 자체도 되게 낭만이 있고 느낌이 좋아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맨 첫 줄로 시작하는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게 우울증인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에서 말을 해주는 것들이 머리를 뭐 쓰다듬어 주세요라던가 잡지 아니면 뭐 작약꽃, 빗소리 이렇게 되게 시야를 좁게 해서 하나의 요소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우울증에 걸렸을 때 신경이 예민해지면 하나에만 이렇게 몰두해서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그 현상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돌이켜서 제가 우울증이 심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만 느낄 수 있었던 그 우울함의 감성이랄까요? 우울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그것에만 집중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를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꼬리 질문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먼저 여러분은 반려병을 부정하고 싶거나 낯설게 느끼는 단계를 넘어서 어느새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 있었나요? 궁금합니다. 저 윤희는 예전에는 아토피가 올라오면 좀 짜증나고 보습제 바르는 게 막 귀찮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내가 요새 음식을 좀 자극적인 것만 먹었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일부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면서 네.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합쳐보는. 맞아요. 그렇게는. 저 소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 사실에 맞서기보다는 네.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평생 내가 안고 가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좀 사회가 정한 기준에 저를 억지로 맞추는 거에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그 후에는 오히려 좀 편안함이 찾아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 후에는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고요. 저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끔 장난식으로라도 네. 뭐, 너 ADHD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내 ADHD인가 봐 하고 이 병명을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가볍게 이렇게 농담식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이걸 받아들이니까 그런 네. 말을 들어도 딱히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그냥 네 저의 지금은 저의 그냥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되게 소리님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 일부가 됐다가 아니라 뭔가 능동적으로 내 일부로 받아들인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되게 주체적이고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송이님은요? 저 송이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항상 언제든지 약을 구비하고 다니는데요. 이게 비염도 있다 보니까 그게 꼭 봄이 아니더라도 네. 항상 뭐 먼지 많은 곳에 가거나 하면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방에 항상 파우치에 약하고 뭐 인공 눈물 아니면 뭐 휴지 정도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렇게 내가 들고 다니는 물품에 그 병을 위한 물품이 있다는 걸 알아챘을 때 그냥 내 일부가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갑자기 공황 발작이 일어날까 봐 들고 다니는 신경 안정제가 항상 있고 그렇게 그냥 내 일상 자체에서 챙겨 다니는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병과 내가 그냥 하나가 되었구나. 내가 그냥 돌봐줘야 될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좀 체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혹시 제가
아까 우울한 감성만의 그런 행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다른 분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려병만이 나에게 줄 수 있었던 행복이 있었나요? 저 소리는 있는데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감각의 역치가 조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이 새로운 경험으로 저한테 다가오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을 했던 일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뇌에 기대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했을 때 똑같은 아니면 그 이상의 만족감이 나한테 줄 것이다. 그렇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을 하겠죠. 음. 하지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잘 까먹어요.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대치 없이 매 순간을 좀 새롭게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에 공백이 생기는 자리에서 저는 이제 좀 더 좋게 말을 하자면 저는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호기심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날 만한 좀 사소한 풍경에서도 저는 되게 감동을 받고 요즘에 또 벚꽃이 너무 예쁘게 피지 맞아요. 않습니까? 저는 진짜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벚꽃이 있는 그 길거리만 지나가도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요새도 이런 행복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로맨틱한 병인데요? 일부러 막 기억을 지워서 뭔가 스토리를 전개하는 영화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매 순간을 좀 새롭게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만큼 사람들한테 힘든 일인데 이 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축복을 뭔가 누릴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너무 좋은 뭐 말이 병이지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이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 송이 같은 경우에는 네. 누구보다 빠르게 봄을 알아챌 수 있다는 점. 맞네요. 사실 저한테는 봄은 조금 힘든 계절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봄 자체가 주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동감, 네, 맞아요. 생명력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이 소소한 행복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도 되게 봄의 계절을 좋아하거든요. 뭐 더 우울해질 때도 있기야 하지만 그걸 누구보다 빨리 알아챌 수 있다는 거 너무 큰 좋은 운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들 신경이 예민한 게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려병이 간간히 행복을 준다고 하더라도 괴로움이 더 찾아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병을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나만의 방법을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저 윤희는 2월 달부터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좋죠. 네, 근데 저는 좀 남들과는 다르게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총평 한 번 해서 총 4번을 적어요. 좋아요. 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쓰긴 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4번이나 쓰니까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면 네. 그걸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둬두는 게 아니라 이제 배출이 약간 되는. 맞아요. 그래서 글로 적어서 풀어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줄고 그럼 점심때부터 힘내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저는 제 머리에 있는 생각, 감정들을 글로 풀어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그니까요. 추천합니다. 약간 좀 우울해지는 것들이 보면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약간 우울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윤희님처럼 아침, 점심, 저녁 총평까지 이렇게 4번으로 하루를 쪼개서 생각을 하면 뭔가 전에 거 뭐 아쉬웠으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4번이나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수달님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 송이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소리님 같이 저의 그런 병까지 포용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들을 알 수 있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상대방에게도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걸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쩌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그렇게 그냥 내가 만약에 다한증이 없었어요. 없었을 때는 그냥 손잡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순간이었겠지만 나 다한증 있어 손 잡지 마라고 했는데 괜찮아 하고 손을 잡으면 그것만의 그 둘만의 특별한 추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소리님이랑 송이님의 사랑을 너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저 숙주는요.
저는 이제 행복을 준다고 하더라도 괴로운 게 더 많은 이 상황에서 좀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그래서 뭐 농구나 뭐 노래 부르기나 기타 배우기, 그리고 뭐 영어 공부, 뭐 유니님처럼 일기 쓰기, 아니면 뭐 네일 아트를 셀프로 한다던가 뭐 스티커를 모은다던가 해서 좀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을 여러 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나 아니면 취미를 정말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이걸 하면서도 느끼는 게 기둥이 건물에 하나면 너무 무너지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입시 때 힘든 것의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기둥이 입시라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에 오고 여러 개를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더니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밑에 지지대가 충분히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게 정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둥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패널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반려병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었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결국 나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리님이 글귀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소리님 읽어주시겠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서 행복을 본다. 당신 손에 주어진 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행복을 찾아낸다면 만족을 아는 충족감으로 인해 마음은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 맑은 마음의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생명들을 기쁘게 하고 끌어당길 것입니다. 법구경 366 부처 초역의 말에서. 아, 역시 부처님은 맞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맞아요. 부처님은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아, 삼일고로 불교 아니에요? 근데 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부처 초역의 말이라는 책에서 제가 네. 가지고 온 구절인데요. 저 소리가 도서전을 가다가 요즘 이게 인기라길래 제가 네. 한번 사와서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읽어봤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뭐 니체의 말, 네. 누구의 말 네. 이런 책들은 그냥 정말 부담 없이 그냥 마음이 힘들 때 한 페이지씩 읽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좀 힘들 때 그 부처님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지?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 글이 너무 생각보다 저의 상황이랑 너무 맞고 또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 긍정적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반편지 코너에서도 제가 이 글이 딱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 글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쩌면 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숙제일 수도 있는데 패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숙주는 뭔가 이 질문에 대해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위로라기보다는 생존법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또 도달하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 것 같고, 인간은 좀 고개를 이렇게 젖혀서 자꾸만 위나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고났다 보니까 다른 동물이랑 다르게 계속해서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주어진 거에 만족을 못하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송이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저한테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말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만 만족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만족해야 된다는 게 정말 힘든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치만 아까 숙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주어진 것에 만족할 때 비로소 어떤 경지에 도달할 것 같다고 그쵸. 생각을 했어요. 열반에 오르는 거죠. 맞아요. 저 윤희는 좀 맥락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미 내가 충분히 노력했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태일 때는 지금의 나를 인정해주는 위로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저 소리는 생각하는 대로 뇌 구조가 변화한다라는 신경 가소성의 원리를 수업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어려운 거 전문 용어.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인간이 충분히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걸 만족한다는 것은 어떤 정지되는 상태, 즉 어떤 상한선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영역은 충분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정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지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지금의 성취를 좀 유지를 하고 더 나은 감각을 깨우기 위한 과정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을 훈련을 하면서 네. 조금 도달할 수 없는 숙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도달할 숙제라고 저는 좀 대답을 하고 싶어요. 약간 행복해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난 무조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네요. 반려병이 있는 저희에게 아주 좋은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에 대해서도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숙주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현재 상황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뭐 반려병을 앓는 게 저는 뭐 상황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냥 유전적인 결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세로토닌이 떨어지는 유전적인 결함. 그러니까 사실 다들 태어날 때 하나씩은 불편한 걸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완벽한 인간은 없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타고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존재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 되어버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본질을 깨트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 윤희는 좀 T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쵸.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포장지에 싸서 준대요. 시련이라는 이름의 포장지. 그래서 인생의 시련을 만나거든 내가 이 포장지를 뜯고 나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으려고 하나.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나거든 내가 혹시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라 라는 말이 큰 울림이 되었는데요. 네. 어떤 위기를 맞닥뜨리거늘 마인드셋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엔 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맞아요. 송이님은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을까요? 저송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소소한 행복들, 소소한 그 행복 포인트들을 찾을 때 네. 현재 상황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밤이 되면 그래도 알러지가 좀 가라앉거든요. 네. 그래서 낮에는 밖에를 잘 못 나가긴 하지만 밤에라도 나가서 봄바람을 맞으면 소소하게나마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환경이나 그 날씨를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맞을 때 내가 지금 현실이 행복하구나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에 맞아요. 집중을 하게 되니까요. 좋은 습관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 소리는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인 의미를 네. 부여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저만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커피를 마셨어요. 네. 소리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행복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겁니다. 오늘도 커피 마셨다. 역시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스스로 주문을 외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뭔가 부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던 일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소리 같은 경우에는 버터떡을 사러 카페를 갔었는데요. 네. 기본 버터떡이 품절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초코 버터떡이 남았어요. 그래서 초코 버터떡을 어쩔 수 없이 그것만 사서 먹어봤는데 이 또한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기본이랑 초코가 있었다면 네. 소리는 아마도 기본을 먹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초코의 맛을 알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소리가 초코 버터떡을 먹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다라고 맞아요. 럭키 이렇게 미키네요. 맞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느끼게 되고 정말 그런 상황일 때마다 스스로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을 생성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파이팅! 영원히 스스로를 세뇌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부에서는 병을 결국 삶의 일부로 덤덤히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얻는 행복과 긍정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수달 여러분도 인정하기를 미뤄뒀던 병이 있나요? 떼어낼 수 없다면 잘 달래가며 곁에 두는 반려병으로 귀엽게 이름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반려병 덕분에 내 몸을 돌보기도 시작하고 지금의 일상에서 행복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방송 듣고 계신 수달님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클로징에서 만날게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폭넓은 소재와 장르를 아우르는 믿고 듣는 수다일리스트.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립니다.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다일리스트의 매력 속으로 지금 바로 퐁당 빠져보세요. 어느덧 헤어질 시간입니다. 수달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지만 어떤 분들에게 봄은 겨울보다 더 춥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도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고 내 몸과 마음의 병은 왜 이리도 지독한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숙주 역시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병에 관한 이야기는 편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할 불편한 비밀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패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반려병은 어쩌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가 아닐까 하고요. 내가 너무 무리할 때,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을 때 반려병은 통증이나 불안으로 신호를 보내옵니다. 잠깐만 쉬어가자. 지금 너의 마음이 많이 힘든가 봐. 하고 말이죠. 완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보다 중요한 건 동행이 아닐까요? 신경 써야 하지만 평생을 함께 보듬고 가야 할 반려견, 반려묘, 그리고 반려자처럼 말이죠. 오늘 방송이 아직은 선선한 4월의 밤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687화 반편지 2.0 나의 반려병에게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숙주, 패널의 소리, 윤희, 송이 그리고 대본의 루루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만납시다.